거꾸로 읽는 비석. 아주 먼 옛날 산새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꽃잎 피고 열매 가익어가는 풍요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갔지만 유독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집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을의 소문난 부자였던 박천봉과 가난하지만 자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이선비였습니다. 박천봉은 예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논밭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는 처지였으나 남에게 콩 한쪽 나누어 주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반면에 이선비는 매일같이 글을 읽으며 청렴하게 살아가려 애썼지만 성격이 워낙 대쪽 같고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는 원래 경계가 모호한 좁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문제였지요. 가을이 되어 감이 붉게 익어가면 박천봉은 자기 집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왔으니 감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 이선비는 나무 뿌리가 우리 집 마당 깊숙이 박혀 있으니 당연히 내 나무가 아니겠느냐며 팽팽하게 맞섰어요. 이들은 해마다 감이 열릴 때마다 장대를 들고 나와 서로 자기 쪽으로 가지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두 사람의 싸움에 나중에는 아예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여름 마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비로 인해 산에서 흙더미가 내려오고 마을길은 진흙탕이 되었어요. 두 집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던 낮은 돌담마저 빗물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자마자 박천봉과 이선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서로 자기 땅을 한 치라도 더 넓히고 싶어 눈에 불을 켰던 것이지요. 박천봉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무너진 돌을 옮기게 하며 슬쩍 이선비의 마당 쪽으로 돌을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선비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지요. 이선비는 곰방대를 휘두르며 노발대발 소리를 쳤습니다. 이복의 박천봉, 지금 제정신인가? 남의 마당 한복판에 왜 돌을 쌓는단 말인가? 박천봉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복의 이선비. 원래 우리 담장이 여기까지였던 걸 잊었는가?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을 보니 이 지점이 정확한 경계일세. 이선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인데 어찌 그리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자네가 어젯밤 몰래 나와서 경계석을 옮겨놓은 것을 말이네. 두 사람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멱살잡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이 달려와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천봉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려 들었고 이선비는 고대 문헌까지 뒤져가며 이 땅의 역사적인 경계를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싸움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땅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버린 것이에요. 박천봉은 밤마다 이선비네 집 마당에 오물을 던지기도 했고 이선비는 박천봉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욕설을 섞은 시를 의조렸습니다. 이들의 다툼 때문에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웃 간의 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의 이장이 두 사람을 중재해보려 애썼습니다. 박천봉, 이선비, 두 분 다 마을의 어른 아니십니까? 이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시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적당히 양보하고 화해하시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천봉은 내 땅 한 평을 뺏기느니 차라리 전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오. 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선비는 선비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네.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낯선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낡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지요. 스님은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박천봉과 이선비는 무너진 담장 앞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박천봉은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이선비는 낫을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스님이 허허허 소리를 내며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웬중이 남의 집 앞에서 실없이 웃는단 말이냐? 박천봉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보기에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서 그만 실례를 범했구려. 이선비가 눈을 부릅뜨고 따졌습니다. 우스워?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땅을 지키려는데 우습단 말인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 뼘도 안 되는 땅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고 계시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분의 싸움을 단번에 멈추게 할 묘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천봉과 이선비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싸워온 터라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무슨 묘책이란 말인가. 만약 허튼 소리를 한다면 당장 쫓아낼 줄 알게. 박천봉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커다란 비석 하나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비석에는 두 분이 평생 명심해야 할 하늘의 뜻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 비석을 보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물러나지요. 이선비는 스님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석이라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한번 해보게나. 만약 그 비석으로 인해 이 탐욕스러운 박천봉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면 나로서는 환영일세. 박천봉 역시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소. 비석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는 내 땅이 내 것임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소.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장담한 비석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천봉은 스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고 이선비는 스님의 지혜가 박천봉의 욕심을 꾸짖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요. 박천봉과 이선비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서로의 조상까지 들먹이며 험한 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 어디선가 정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소리가 두 사람의 집 경계에서 울려 퍼졌지요. 잠에서 깬 박천봉과 이선비는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돌을 깎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커다란 화강암을 세워두고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기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스님의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났고 그가 휘두르는 정소리는 마치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 스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그들이 온 줄도 모르는 듯 오직 돌을 깎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스님은 정을 내려놓고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 되었구려. 하늘이 내려주신 글귀를 새겼으니 이제 두 분은 이 비석을 통해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석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단해 보였고 그 표면에는 기이한 형태의 글자들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낯익은 듯 하면서도 쉽게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박천봉이 등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내 평생 장부를 보며 글자를 익혔지만 이런 글귀는 처음 보는군. 이선비 역시 비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알겠으나 뜻이 연결되지 않는구려. 스님, 대체 이 글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비석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 신비한 비석입니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다시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비로소 비석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비석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궁금증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스님의 당부가 있었기에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천봉은 혹시나 비석에 이 땅은 박천봉의 것이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였고 이선비는 욕심 많은 자는 벌을 받으리라는 경고가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두 사람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비석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비석 옆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비석을 바라보십시오. 스님의 명령에 박천봉은 자기 집 마당 쪽에서 이선비는 자신의 집 마당 쪽에서 비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석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각자의 눈에 비친 글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천봉의 눈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린 것은 저 건너의 가난한 이웃이다. 박천봉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이선비가 자신을 먹여 살렸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한편 반대편에서 비석을 보던 이선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본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나를 지켜준 것은 저 너머의 욕심쟁이 이웃이다. 평생 박천봉을 도둑놈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해온 이선비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석을 사이에 두고 멍하니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두 분이 저렇게 넋을 잃고 계신 걸까? 스님이 정말 큰 도력을 부리신 모양이야.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글귀가 마음에 드십니까? 박천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비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혀 있는 것입니까? 이선비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지켜졌다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스님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눈을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두 분은 지금까지 서로를 원수로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의 두 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에 박천봉과 이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비석의 글자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비석 주위를 휘감으며 거세게 몰아쳤고 사람들은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이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요동치더니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천봉과 이선비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새겨놓은 글귀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커다란 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두 사람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비석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진실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니 이제 그 속뜻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스님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비석의 글자가 전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두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 모두의 눈이 스님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강하게 비석을 내리쬐었고 그 신비로운 빛은 두 집의 마당을 가득 채우며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비석 옆에 정물처럼 서서 두 사람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비석의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박천봉과 이선비의 눈동자 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박천봉은 비석에 새겨진 나를 먹여 살린 것은 저 건너의 가난한 이웃이다. 라는 문장을 수십 번도 더 읽어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은 남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수완과 지독한 절약으로 이 막대한 부를 일구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박천봉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의 모서리를 쓸어내리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겠지요. 어찌하여 저 가난뱅이 이선비가 저를 먹여 살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저 사람에게 쌀 한 톨, 전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억지를 부려 내 땅을 가로채려 할 때마다 제 속만 타들어갔을 뿐입니다. 박천봉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의구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며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반대편에 서 있던 이선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선비는 나를 지켜준 것은 저 너머의 욕심쟁이 이웃이다. 라는 글귀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 박천봉을 마을의 암적인 존재이자 재물밖에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라며 경멸해왔던 그였기에 이 문장은 모욕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이것은 분명 무언가 착오가 있는 글귀입니다. 제가 저 탐욕스러운 자에게 보호를 받았다니요. 저 사람이 제 담장을 넘어오려 하고 제 마당의 감을 탐낼 때마다 저는 선비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저런 자가 저를 지켜주다니 하늘이 노할 소리입니다. 이선비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당장이라도 비석을 깨뜨릴 듯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항변을 묵묵히 다 듣고 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글자만 보고 계시는군요. 글자 뒤에 숨겨진 세월의 흔적과 인연의 끈을 보지 못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천봉, 당신은 10년 전 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박천봉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 태반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곳간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당신의 곳간을 습격하려 모의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몽둥이를 들고 당신의 집 앞으로 몰려가려던 그 밤에 누가 그들을 막아섰는지 아십니까? 박천봉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님은 이선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박천봉의 곳간을 터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지 모르나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며 결국 마을 전체가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요. 이선비는 밤새도록 그들에게 도덕과 예의를 가르치며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덕분에 당신의 곳간과 목숨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선비가 가난하지만 올곧은 성품으로 마을의 질서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많은 재산이 과연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천봉은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듯한 표정으로 이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선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법도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지는 법이니까. 박천봉은 그때 자신이 곳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자신의 운이 좋아서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선비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전 재산을 지켜준 울타리가 되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스님은 이번에는 이선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선비, 당신은 3년 전 고을 수령이 이 마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개인의 별장을 지으려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 수령이 얼마나 막무가내였는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뺏으려 했었지요. 저는 상소를 올리겠다고 버텼지만 힘이 부족해 막막했었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박천봉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수령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박천봉이었습니다. 그는 수령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수령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한양의 고위 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땅을 지키기 위해 그가 쓴 돈과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박천봉의 욕심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 공동의 이익을 고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선비는 깜짝 놀라 박천봉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천봉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 땅이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다 보니 자네 땅까지 덤으로 지켜진 것뿐일세. 너무 고마워할 것 없네. 하지만 이선비는 박천봉의 그 욕심이 단순히 개인의 탐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력한 자신을 대신해 권력과 맞서 싸워준 힘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청렴하게 글만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박천봉 같은 인물이 마을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외압을 막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만 여기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장애물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석의 글귀는 단순히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셈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서로 미워하는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서로를 돕고 살았던 거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천봉은 여전히 비석이 세워진 그 땅의 위치가 신경 쓰였지요. 스님 말씀하신 지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석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제 땅입니다. 이선비의 마당 쪽으로 세 발짝은 더 옮겨야 옳습니다. 이선비 역시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비석이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내 땅이 훨씬 줄어들었네. 지혜는 지혜고 땅은 땅이지. 두 사람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잠시 감동에 젖었던 마음도 현실의 이익 앞에서는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스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군요. 제가 세운 이 비석은 보는 방향에 따라 글귀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비석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스님은 비석의 윗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그러자 비석 내부에서 기계적인 장치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비석이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석이 한 바퀴를 돌고 멈추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아까와는 정반대의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박천봉의 쪽에는 나를 지켜준 것은 저 너머의 욕심쟁이 이웃이다. 라는 글귀가, 이선비의 쪽에는 나를 먹여 살린 것은 저 건너의 가난한 이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보였습니다. 박천봉은 이선비가 보았던 문장을 보게 되었고, 이선비는 박천봉이 보았던 문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글자가 스스로 자리를 옮긴단 말입니까? 이선비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자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옮겨가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이지요. 박천봉, 당신이 이선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의 빈곤함 속에 숨겨진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이선비, 당신이 박천봉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의 탐욕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정막 속에서 박천봉과 이선비는 한동안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으르렁거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싸움이 단 하루 만에 끝날 리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존심이라는 높은 장벽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안을 했습니다. 스님, 비석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이대로 두면 경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다시 싸우지 않게 하려면 땅의 경계부터 확실히 정해야 할 텐데요.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비석이 아무리 좋은 뜻을 담고 있어도 당장 내 집 앞마당이 좁아지는 것을 참아낼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비석의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비석의 밑을 보십시오. 경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비석의 아랫부분으로 향했습니다. 비석의 받침대 부분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선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두 집의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석이 회전함에 따라 조금씩 그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박천봉이 다가가 눈을 씻고 다시 보았지만 선은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비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은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존중할 때는 경계가 사라지고 넓은 마당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서로를 증오할 때는 이 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스님의 경고 섞인 지혜에 두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없는 것이며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라는 망고의 진리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천봉은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흙 한 줌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선비 역시 자신이 지키려 했던 지조가 혹시나 아집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날이 완전히 밝아 마을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은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보찜을 챙겨 어깨에 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겠군요. 비석의 글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바뀔 것입니다. 해가 뜰 때는 상대방의 덕을 기리는 글귀가, 해가 질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글귀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분이 이 비석을 볼 때마다 오늘의 깨달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 마을에는 다시는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떠나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석 주위를 서성거리며 서로의 그림자가 맞닿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원수가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의 공기는 훨씬 부드럽게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박천봉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천봉은 담장을 이선비의 마당 쪽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마당 쪽으로 한 자 정도 들여서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보게들, 돌을 너무 높이 쌓지 말게나. 이선비네 집에서 우리 집 정원의 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낮게 쌓아야 하네. 하인들은 박천봉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박천봉의 표정이 워낙 진지했기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선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박천봉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천봉,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자네 땅을 포기하면서까지 담장을 뒤로 물리는 것인가? 나더러 자네에게 빚을 지라는 말인가? 이선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빳빳했지만 예전 같은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천봉은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빚은 무슨 빚인가? 스님 말씀대로 자네가 내 재산을 지켜준 것에 비하면 이 땅 몇 평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담장이 낮아야 자네가 읽는 글소리가 우리 집까지 잘 들리지 않겠나. 이선비는 박천봉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나무로만 여겼던 이웃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를 자네 쪽으로 더 뻗게 내버려 두겠네. 가을에 감이 익으면 반은 자네 식구들이 따먹게나. 그 나무 뿌리가 자네 집 마당의 기운을 받고 자라니 당연히 나누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두 사람은 비석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깊은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큰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비석의 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비석 앞에 모인 사람들은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어제와는 또 다른 색깔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비석은 두 사람에게 어떤 더 깊은 가르침을 주려 하는 것일까요? 마을에 찾아온 평화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지, 비석을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들의 화해를 축복하는 듯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박천봉은 예전 같으면 누군가 자신의 땅을 침범할까 걱정하며 일찍 눈을 떴겠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아직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돌담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어제 낮게 쌓아 올린 담장 덕분에 이선빈의 집 마당이 훤히 내다보였습니다. 이선빈은 이미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박천봉의 귀에 부드럽게 감겨왔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정겨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박천봉은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아침 해가 뜰 때 비석의 글귀가 바뀔 터였습니다. 잠시 후 이선비도 겉옷을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고 두 사람은 비석 앞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낯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벼운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가? 박천봉의 물음에 이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깊은 잠을 잤네. 자네가 담장을 낮춰준 덕분에 달빛이 우리 방 안까지 환하게 비치더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비석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고개를 내밀자 비석의 화강한 표면이 다시금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꿈틀거리며 자리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글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비우는 마음에 있고 진정한 명예는 낮추는 자세에 있다. 박천봉은 자신의 통통한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재물을 채우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담장을 허물고 땅을 내어준 어제의 마음이 그 어떤 금은보화를 얻었을 때보다 더 풍요로웠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선비 또한 비석의 글귀를 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은 고고한 선비라 자부하며 남을 훈계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박천봉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석은 두 사람에게 어제의 화해를 넘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더 깊은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소문은 어느새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글자가 바뀐다는 거꾸로 읽는 비석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화려한 가마 한 채와 10여 명의 하인을 거느린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박천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지만 그 부를 얻기 위해 수많은 소장농의 고열을 짜냈다는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려 박천봉과 이선비 앞에 섰습니다. 이보게들, 이 마을에 신통방통한 비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네. 그 비석이 얼마면 되겠나. 내가 당장 사서 내 집 앞마당에 세워두고 싶구려. 박천봉은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부자, 이 비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것이니 발길을 돌리시오. 그러자 최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내 이 비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네가 부르는 값의 2배를 쳐주겠네. 최부자는 박천봉을 밀치고 비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석에 새겨진 신비로운 글자들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최부자가 비석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순간 비석의 글자들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날카로운 창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최부자의 눈에 비친 글귀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내가 쌓은 재물은 타인의 눈물이며 내가 누리는 영광은 타인의 한숨이다. 최부자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비석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 당장 이 비석을 부수어 버려라. 최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비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석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멈추시오. 이 비석은 우리 마을의 정신이며 지혜의 산물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소. 박천봉이 앞장서서 소리쳤고 이선비는 그 곁에서 당당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최부자, 비석이 보여준 글귀는 자네의 양심이 자네에게 보내는 경고일세. 그것을 부순다고 해서 자네의 죄가 사라지겠나. 평소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외지인의 횡포에 맞서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따위 돌덩이가 마을을 지켜줄 것 같으냐. 최부자가 떠나간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박천봉과 이선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들도 예전에는 최부자와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천봉은 이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선비, 오늘 자네와 함께 저자를 막아내니 마치 형제라도 된 듯 든든했네. 이선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네. 우리가 힘을 합치니 저런 권세가도 무서울 것이 없구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비석 아래에 작은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박천봉은 평생 아껴두었던 귀한 술을 가져왔고 이선비는 아내가 정성껏 부친 부침개를 내놓았습니다. 비석 옆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보낸 중마고우처럼 다정해 보였지요. 달빛은 비석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비석의 글귀는 어느새 다시 부드러운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글귀는 함께 나누는 술잔에는 시름이 없고 함께 걷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천봉은 술잔을 들이켜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네. 저 비석 하나면 충분할 것을 왜 그렇게 넓은 땅을 혼자 다 가지려 했을까? 이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해 있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욕심만 보이기 때문이라네.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겠지.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이 술잔 속으로 녹아내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천봉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전수하는 서당을 열었지요. 두 사람이 변하니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다투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담장을 낮추고 남는 농기구를 빌려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거꾸로 있는 비석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석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보물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비석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비석의 한쪽 면에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했고, 자신이 자만심에 빠질 때는 다른 쪽 면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비석은 오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함을,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나눔의 미덕을 보여주었지요.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활기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내 해가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박천봉과 이선비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 남은 물을 모든 논에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박천봉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논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예전에 박천봉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선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물기를 내는 일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샘물에서부터 마을 논까지 긴 줄을 서서 물을 날랐지요.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가뭄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가 제관이 되어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마을의 정성을 굽어 살피어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맹세했나이다.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비석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먹구름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에 생기가 돌고 시들어가던 곡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뭄이 해갈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비석은 빗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씻어내린 비석의 표면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지고 있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땅은 서로 나누는 자를 품는다. 이 글귀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가뭄이 지나간 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고개를 숙여 풍요를 알렸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비석을 새겨주고 떠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스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박천봉과 이선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저희가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님은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비석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석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석은 주인의 손길을 느낀 듯 은은한 진동을 내며 빛을 발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기도를 올린 뒤 박천봉과 이선비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몹시 진지하고 숙연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비석을 세운 진정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이 비석에는 마을의 평화를 넘어선 더 큰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폭탄 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고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스님은 비석 옆에 놓인 작은 바위에 걸터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가 내뿜는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장엄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스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비석이 단순한 지혜의 상징을 넘어 마을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거든요.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깊은 저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비석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기운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영험한 돌이었지요. 저는 그저 그 돌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본래 마음의 거울이라는 뜻의 심경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그 지혜가 빛나고 사람의 마음이 탁하면 그 경고가 무섭게 변하는 신비한 존재이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이 비석이 우리 마을에 나타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지기가 맑아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다툼으로 인해 그 맑은 기운이 탁해지고 있었지요. 만약 두 분이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다면 이 마을은 가뭄뿐만 아니라 큰 재앙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석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의 예언 같은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관찰사가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욕심 많은 최부자에게서 이 마을에 신비한 비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관찰사는 화려한 관복을 떨치며 비석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사람에 따라 글귀가 바뀐다는 그 요물 같은 비석인가. 과연 소문대로 신기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 비석을 당장 한양으로 옮겨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그러면 내 공로가 하늘을 찌를 것이니라. 관찰사는 아나무인 격으로 비석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비석은 이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마을의 영혼을 뺏어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는 서슬퍼런 권력을 가진 관찰사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그때 박천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재물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으리, 이 비석은 이 마을의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옮기려 하신다면 비석은 그 영험함을 잃고 평범한 돌덩이가 될 것입니다. 관찰사는 박천봉을 쏘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내뱉느냐. 젓갓 돌덩이가 무슨 뿌리가 있다고 그러느냐. 여봐라, 당장 장정들을 시켜 비석을 뽑아내어라. 관찰사의 명령에 수십 명의 장정이 밧줄과 지렛대를 들고 비석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때 이선비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나으리, 선비의 도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비석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이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을 탐욕으로 취하려 하신다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관찰사는 경노하여 이선비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이선비를 거칠게 밀쳐냈지만 이선비는 다시 일어나 비석을 온몸으로 안았습니다. 박천봉 역시 이선비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비석을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싸워왔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지요. 우리 마을의 평화를 가져간다면 차라리 우리 목숨을 먼저 가져가십시오. 박천봉과 이선비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하나둘씩 비석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겹겹이 에워싸자 관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단 말이냐. 감히 국명을 거역하려 들다니. 관찰사가 칼을 뽑아 들려는 찰나 비석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고 비석의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허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관찰사의 눈앞에 커다란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소유하지 않는 자이며 진정한 승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관찰사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명예욕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비석의 빛은 관찰사의 영혼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관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내 잠시 눈이 멀어 큰 실수를 범할 뻔했구나. 이 비석은 이 마을에 있어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이었거늘.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관찰사는 비석을 가져가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두 사람은 땅의 경계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석 앞에 서 있던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스님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비석이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하여 진실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스님은 비석의 표면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관찰사를 굴복시켰던 그 눈부신 빛의 여파로 비석의 글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으로 깊게 새겨졌던 글자들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서서히 지워졌고 거칠었던 화강한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변해갔습니다. 비석은 더 이상 글자로 지혜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비석의 글자가 되어야 합니다. 박천봉은 사라져가는 글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이 비석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글자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선비 역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우리에게는 아직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사라져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깨달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석이 매끄럽게 변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비춰보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비석은 이제 아무런 글자도 남지 않은 채 맑고 투명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돌에는 마을의 전경과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석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화가 났을 때 비석을 보면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고, 기쁠 때 비석을 보면 환하게 웃는 이웃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석은 이제 글자가 아닌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다시 보찜을 꾸렸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떠나야 할 것 같군요. 이 비석이 더 이상 글자를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비석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스님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읽는 비석의 비밀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거꾸로 헤아려 보는 당신들의 따뜻한 시선에 있었으므요. 스님은 저녁놀이 붉게 물든 산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는 스님이 사라진 곳을 향해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 모를 스님과 신비로운 비석.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땅 한 평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땅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지요. 박천봉은 자신의 넓은 마당을 허물어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선비는 그 쉼터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의 내일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마을의 담장들은 점점 더 낮아졌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서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슬프지 않았고 풍년이 들면 모두가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비석은 비록 글자를 잃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지혜의 문장들이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세월 속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고 예니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읽는 비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석을 그저 신기한 거울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 안에 담긴 숭고한 희생과 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마지막 생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박천봉은 이선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노인은 화로 앞에 마주 앉아 예니를 회상했습니다. 이복의 이선비, 우리도 이제 갈 때가 된 모양이네. 그런데 저 비석이 걱정일세. 우리 아이들이 저 비석의 참뜻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잠이 오질 않아.
이선비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나. 지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 멈추는 듯해도 결국 바다로 가는 법이라네. 우리가 남긴 씨앗이 어디선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니 안심하게나.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었고 비석 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여갔습니다.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는 비석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덮어주려는 듯 고요하고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비석 위에 쌓였는데 그 눈의 모양이 마치 수만 개의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석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비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천봉과 이선비가 남긴 마지막 유산과도 같은 놀라운 선물이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그날 아침, 마을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른 새벽부터 들려왔을 박천봉의 기침 소리도 이선비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한복판에 있는 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박천봉과 이선비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비석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한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두 어른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 세상으로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박천봉의 아들인 박도령과 이선비의 딸인 이낭자가 달려와 통곡을 했지만 두 노인의 표정이 워낙 평온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오히려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 주변만은 눈이 쌓이지 않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비석 위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쌓여 기이한 글자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씻고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석에 쌓인 눈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덕분입니다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박천봉이 이선비에게 또 이선비가 박천봉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때문에라며 서로를 탓하며 살았던 두 사람이 생의 끝자락에서 덕분에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노인이 몸소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이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두 집안은 이제 남이 아니었습니다. 박도령과 이낭자는 부친들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땅을 모두가 공유하는 숲으로 가꾸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흙 한 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마음이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박도령의 말에 이낭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두 집안을 가로막던 낮은 담장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땅인지 묻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천봉과 이선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비석은 더 이상 빛을 발하거나 글자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지요. 비석은 이제 완전히 매끄러운 거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지나다 비석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비석은 말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다시 낯선 객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의 병을 얻은 젊은이였지요. 젊은이는 비석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비석을 거꾸로 보게나.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꾸로 본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허허 웃으며 비석의 뒤편으로 젊은이를 안내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만 보면 세상이 지옥 같겠지만 그 고통 덕분에 알게 된 인연들을 생각해보게. 그러면 비석은 자네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줄 걸세. 젊은이는 노인의 말대로 비석의 뒷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맑게 닦인 돌 표면 위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농사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어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젊은이는 비석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을 돕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석은 그렇게 글자 없이도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덕분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이곳은 나라 안에서 가장 화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고 배움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박천봉과 이선비가 남긴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은 이제 이끼가 끼고 세월의 풍파에 달아 예전의 광택을 잃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더욱 묵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석을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한때 이곳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두 남자가 어떻게 서로의 은인이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맞잡았던 손길이 이 마을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석은 이제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예의와 지혜를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을의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표정은 온화합니다. 비석 옆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도 덕분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나가면 비석은 달빛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미소 짓는 듯 보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우고 하늘의 별들은 비석 위에 내려앉아 소곤거립니다. 세상은 넓고 갈등은 끊이지 않지만 이 작은 마을만큼은 비석이 가르쳐준 지혜로 인해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욕심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 거꾸로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들. 우리는 가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을의 비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일 수도 있으며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박천봉과 이선비 그리고 지혜로운 스님이 남겨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거꾸로 보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석의 글귀가 보는 사람마다 달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각기 다른 빛깔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면 그곳에는 항상 밝은 등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에 남았던 글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진정한 주인은 소유하지 않는 자이며 진정한 승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인생의 정석입니다. 땅의 경계를 나누던 돌담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이해와 용서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신비로운 비석 하나가 세워져 당신을 지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박천봉과 이선비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따뜻한 손길의 온기가 당신의 꿈속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비석은 여전히 달빛을 머금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비석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당신이 세상에 뿌린 선한 씨앗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거꾸로 보아도 바로 보아도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는 오늘도 스님이 들려준 지혜의 노래가 흐릅니다. 비석의 글자들이 황금빛 나비가 되어 마을 곳곳을 날아다니며 축복을 내립니다. 박천봉의 넉넉한 웃음소리와 이선비의 인자한 눈빛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입니다. 비석의 지혜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어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해를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고요한 밤 비석이 전하는 마지막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거꾸로 읽는 비석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석은 이제 당신의 마음 거울이 되어 언제나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비춰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비석이 가르쳐준 그 위대한 연결의 힘을 믿으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거꾸로 읽는 비석의 지혜가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